그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온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리던 그 밤. 저는 결심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선옥입니다. 시어머니로 50년을 살았고,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고 그녀의 인생을 함께 걸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선옥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죠.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50년을 살아온 제 인생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끓어오르던 시간입니다. 당신 어머님 제사는 또 언제예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거울 앞에서 날아든 돌멩이처럼 불쑥 가슴에 박혔습니다. 또 그 말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올해로 남편 기일이 32번째. 며느리 지연이는 단 한 번도 제사상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핑계였고 그 다음엔 친정일이 겹쳤다더니 이제는 대놓고 외면이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첫 제삿날. 갓 20을 넘긴 며느리는 얼굴도 붉히며 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직은 어리고 서툴다. 언젠간 이 아이도 마음을 다해 이 상 앞에 앉게 되겠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닿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졌죠. 며느리는 자주 처갓집에 갑니다. 외할머니 생신이면 꽃바구니 들고 사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명절엔 제사도 겸한다고 며칠 전부터 내려가서 장도 보고 음식을 한다더군요. 딸로서의 도리는 지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바쁘고 몸이 약해지더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남편 제삿날 전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독감 기운이 있어서 이번엔 내가 혼자 갈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은 묵묵한 분이셨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 서툴게 움직였죠. 그러나 그 서툼 속에도 저는 시어머니란 이름에 담긴 책임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안 쪘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촛불만 하나 켜두고 아랫목에 앉았죠. 그리고 오래전 묻어뒀던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요리대회 상장이었습니다. 여자부 대상, 궁중음식 전통 부문. 젊은 날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남들 몰래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도 했고요. 호텔에서 한식 메뉴를 맡기도 했죠.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체면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고스란히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는 욕망도 그때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내던 손끝엔 여전히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상을 치우고 빈 상 위에 흰 종이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위에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죠. 제사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저도 저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올렸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음식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음식은 어때야 하는 걸까요? 정성과 기억이 빠진 상차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는 그 물음에 대해 제 방식으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은 제가 다시 차립니다. 다만 그것은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상차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무렵 방송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래전 다녀갔던 제자라는 남자가 전통 음식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죠.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의 말투가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상장을 어디서 본 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나서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인터뷰 날 아침 저는 오래 묵은 상자에서 하얀 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슴께에는 자수처럼 덧대어진 이름이 조심스레 남아 있었죠. 어머니가 해주셨던 옷이었고 수년간 꺼내보지도 않았던 그것은 여전히 몸에 잘 맞았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들고 바람이 잦아들 즈음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카메라는 작았고 스태프들은 조용했죠. 제자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왜 요리를 시작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였고 그 다음엔 꿈이었죠. 나중에는 그저 가족을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엔 늘 하나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마음이요. 촬영은 조용히 끝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제자가 보낸 영상 파일을 보고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음식을 만들고 눈빛 하나로 설명하던 제 모습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도 몰래 말이죠. 며칠 후 동네 반찬 가게에서 만난 손님이 묻더군요. 텔레비전에 나온 분이냐고요. 대답도 못한 채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이야기는 시장통을 지나 딸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 전화를 했죠. 엄마, 언제 그런 대단한 일을 했어? 왜 말 안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고 지금은 말할 이유가 생긴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어쩌면 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동안은 참는 게 도리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조용히 삼킨 말들이 언젠가는 나와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누군가는 다시 듣게 되니까요. 어느새 영상은 지연이에게도 닿았습니다. 아들이 말하더군요. 지연이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더니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다고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길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반찬들 맛있겠다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의 밥상은 그렇게 조용히 다시 차려졌습니다. 열흘쯤 지나고 나서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고 옆에는 재료와 비율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죠. 지연이는 말없이 수첩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음식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요. 이번엔 제사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났습니다. 처음엔 된장국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를 우려낸 물에 정갈하게 썬 물을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제가 간을 보자 지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하는 화해의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잡채를 했고 그 다음엔 고사리나물을 볶았습니다. 지연이는 메모를 빼곡히 했고 저의 손놀림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죠. 저 아이가 왜 이리 늦게 왔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을까? 서로의 침묵이 만들어낸 거리가 그제야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설에는 제사상 한번 제가 차려볼게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을 혼자 차리지 않겠다고요. 이듬해 설, 부엌은 북적였습니다. 지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사리를 데쳤고 저는 옆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아들은 주방을 오가며 아이들을 챙겼고 손주들은 방 안에서 제잘거렸죠. 그날의 제사상은 아주 조용히 준비되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깊었습니다. 그 상엔 음식보다 마음이 더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란 정해진 틀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지연이의 손끝에서 땀이 맺히는 것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상 위에서 서로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설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동네 문화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음식 체험 수업을 열 계획이니 강사로 함께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고 제 요리를 가르쳐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교실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실 안은 다소 산만했습니다. 친구 따라왔다는 어르신도 있었고, 입맛 없다는 핑계로 손에 국자조차 들지 않으려는 분도 계셨죠. 저는 그저 조용히 물을 썰고 다시마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냄새가 퍼졌고 모두가 말없이 냄비를 바라보았죠. 음식이란 그런 겁니다. 말보다 먼저 기억을 깨우죠.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묻고 웃고 따라하며 수업은 점점 생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 수업이 이어지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 손끝에서 우리 어머니가 느껴졌다고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남던지요. 지연이도 종종 수업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게 말을 걸지 않아도 제 눈짓만으로 필요한 걸 알아챘죠. 그런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들이구나. 세월이 흘러도 손끝은 남고 마음은 전해진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봄 수업이 끝나던 날, 회관 직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공개 강연을 준비 중인데 혹시 가능하시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상 위에서 사람을 만나온 인생이니 나눌 말은 많다고요. 그렇게 또 다른 봄이 저에게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 내 얼굴이 붙었다. 전통을 잇는 손. 나선옥 선생 공개 강연. 작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문화회관 로고가 붙어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곤 말했다. 그 나선옥이 나선옥 할머니야? 그 반찬 잘하는 집, 그분? 나는 고개를 툭 숙이고 그냥 지나쳤다. 낯간지러웠고 조금은 창피했다. 젊었을 땐 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쓰인 적이 없었다. 모두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구보다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지연이가 그 전단을 들고 찾아왔을 땐 말없이 식탁 위에 내려놨다. 그러고는 흰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강연 때 입으세요. 아내 옷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봉투 안에는 하얀 저고리와 남색 치마가 곱게 접혀 있었다. 깔끔한 한복이었다. 한복을 입어본 지가 언제였더라. 그날 밤 나는 혼자 그 옷을 꺼내 펼쳐보았다.
천을 쓰다듬고 고름을 만지며 문득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얼굴 속에 어릴 적 엄마를 따라갔던 시골 장터가 어렴풋이 비쳤다. 강연 당일 문화회관 강당은 생각보다 컸다. 무대와 조명, 마이크가 세워져 있었고 무대 위에는 내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전통 음식과 기억, 밥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사회자는 조용히 다가와 마이크 위치를 맞춰주었다. 나는 손을 모아 붙들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관객석 앞줄에는 지연이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엄마의 눈빛 같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 무대 중앙에 섰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이 느껴졌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첫 문장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선옥입니다. 오늘까지 밥상을 차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됐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국솥 냄새, 첫 제사상을 차리던 날, 시어머니께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전 부치던 밤,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를 붙들고 혼자 상을 차리던 그 겨울. 나는 말했고 사람들은 들었다. 박수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눈빛들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마주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전통은 사람을 잇는 마음입니다. 제사상이든 생일상이든 음식이든 마음이 먼저입니다. 기억은 조리법이 아니라 손끝에 남는 것입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짧고 길게. 어떤 박수는 조심스럽고 어떤 박수는 격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문화회관장이 다가왔다. 나선옥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식생활 문화 포럼에도 모시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내 이름이 또 한 번 불렸다. 강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지연이와 함께 시장에 들렀다.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까 TV에서 봤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참 또박또박 하시던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는 말수 적은 사람이었는데요. 이젠 좀 바뀌었어요. 지연이는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어머니 목소리는 듣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이지 원래 그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고맙다.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집에 돌아와 옷을 정리하고 전단지를 상자에 넣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상장도, 반지꼬리도, 젊은 시절의 명찰도 함께 있었다. 그 위에 조용히 적힌 강연 이름을 한 번 더 읽었다. 전통을 잇는 손. 그래. 손끝에서 마음을 이어주는 것. 내가 평생 해온 일이 그거였지. 그날 밤, 방 안이 조용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뜨거웠다. 나선옥이라는 이름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마을 이장이 갑자기 집을 찾았다.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개발 사업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이었다. 나선옥 어르신도 꼭 와주셨으면 한다며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다. 갑작스런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개발이란 단어에 숨어 있는 건 대개 변명과 계산이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 갔다. 회의장 안은 분주했고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젊은이가 노트북을 펴고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와 공공시설에 대해 설명했고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 설명이 낯설고 차가웠다. 마을의 모습은 도면 속에 없었다. 우리의 시장, 바람드는 골목,
나무로 된 장독대. 그 모든 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억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여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예전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어르신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좋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제자와 따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이제 구청 문화 담당 공무원이었고 나의 방송과 강연을 통해 다시 나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마을이 단지 건물 몇 채로만 기억되기엔 너무 아깝다며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만 따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지연이와 함께 옛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유일한 흑백 사진. 어머님이 웃으며 나를 안고 있는 어린 시절 사진. 지연이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고 나는 옆에서 그때의 냄새와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지 사진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 기록의 첫 장을 함께 썼다. 마을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구청에서 지원이 내려왔고 나는 주민들을 모아 우리만의 기억 상차림을 기획했다. 각자 집에서 해오던 음식을 가져오기로 했고 음식 위엔 짧은 메모를 붙이기로 했다. 언제부터 이걸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단순한 반찬이 사람의 연대가 되었고 오래된 맛이 언어가 되었다. 행사 당일, 마을회관은 북적였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로 낯선 방문객들도 보였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서성였지만 모두 조용히 상 위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음식을 올렸다. 고운 연근조림이었다.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첫 해. 아무것도 삼킬 수 없던 날. 이 연근만은 목을 넘었다. 그래서 다시 삶을 살기로 했다. 그 메모를 읽은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회의 때 주제를 맡았던 청년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숫자만 생각했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회관을 나서며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오늘 참 멋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도 그 상 위에 내 음식을 올렸잖니. 우린 같이 멋졌던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골목을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나의 이름도, 나의 마을도, 이제는 누군가의 기록 속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남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초겨울이 되자 회관에서는 마을 다큐멘터리 상영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기록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엮어 주민들과 함께 보는 자리였다. 내가 출연한 방송, 기억 상차림 행사, 어르신들의 손끝 작업까지 모두 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로 이 다큐멘터리는 시작됩니다. 부끄러움에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상영회 당일, 마을회관 스크린 앞에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천장에는 하얀 천이 조명처럼 드리워졌다. 지연이와 딸도 함께 왔고 손자도 손을 꼭 쥐고 나를 따라 들어왔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나는 조용히 맨 뒷줄에 앉았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흐르자 아이들이 조용해졌고 스크린엔 오래된 골목이 비쳤다.
그 골목 어귀에서 장독대를 닦던 내 모습이 첫 장면이었다. 화면 속 나는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연탄불 위에 올린 솥단지, 젓가락으로 무나물을 뒤적이고 국간을 보는 내 표정.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없이 웃던 순간이 있었다. 그 웃음은 낯설고 생경했다. 내가 저렇게 웃었던가.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회관 안에선 작은 탄성이 터졌고 어르신들은 서로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다. 다큐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화면은 단순한 밥상이었고 내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이어졌다. 이건 남편을 위해 차린 상이었고 아이들을 위해 이어온 마음이었죠. 음식은 조리법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이 회관을 울렸다. 누군가 훌쩍였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다. 나조차도 몰래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대본이 아니었다. 그저 내 삶이었다. 상영이 끝난 뒤 회관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순식간에 번졌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냥 앉아만 있었다. 이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선생님, 마을이 선생님께 빚을 졌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상영회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다. 젊은 부부가 전통 음식 배우러 오겠다고 찾아왔고 고등학생들이 영상 숙제를 하겠다며 내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그들에게 차분히 가르쳤다. 물을 써는 방법, 장을 끓이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는 법.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내 이름을 말했고 내가 해온 일을 이야기했다. 부끄러움은 없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다. 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 어느 날 지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처음 제사를 차렸던 그 해, 제 마음이 그렇게 상처가 됐던 걸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저 어려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냥 피했던 거예요. 지금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법이야. 다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됐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지연이와 나는 함께 상을 차렸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날이라 더 소중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밥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눈을 맞췄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같은 상 위에 앉아 있었다.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였다. 겨울은 빠르게 깊어졌다. 눈이 오지 않아도 바람끝이 유난히 매서웠고 아침마다 유리창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앉으면 손끝이 따뜻해졌고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피어났다. 나는 요즘 하루 일과처럼 수첩을 펴고 무언가를 적었다. 음식 레시피였고 그 옆엔 짧은 일기처럼 소회를 남겼다. 아침마다 한 장씩 넘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음식은 시간을 버무리는 일이다라는 문장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 지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그 수첩 책으로 내보내면 안 될까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내가 무슨 작가라고. 누가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겠니? 하지만 지연이는 진지했다. 어머니 음식만큼이나 말도 깊어요. 요리책이 아니고 이야기책처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동했다. 누군가 내 음식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내가 살아온 증거를 이어주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연말, 지연이가 출판사 사람을 데려왔다. 젊은 편집자였고 조용히 내 수첩을 들춰보며 감탄사를 뱉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온도가 요즘 책에서는 안 나와요. 그는 몇 번이고 말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책 작업이 시작되었다. 책 제목은 오래 고민한 끝에 손끝의 기억으로 정했다. 손으로 전하는 마음, 기억으로 남는 음식. 나선옥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한 권의 책이었다. 사진을 찍고 원고를 다듬고 이야기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즐거웠다. 매일매일이 설렘이었고 마치 다시 20살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책이 나왔을 때 동네 서점에서 작은 북토크 자리가 열렸다. 나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마이크 앞에 섰다. 사람들이 내 이름이 적힌 책을 들고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섰고 나는 웃으며 펜을 들었다. 어느 젊은 여성이 말했다.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시던 찌개 맛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꼭 그리웠던 냄새예요. 나는 눈을 맞추며 답했다. 그리움이 음식이 되는 법을 저도 배웠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맛도 결국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익숙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제 이름으로 남고 싶어요. 감사해요. 나는 메모를 읽고 한참을 멈춰 섰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올랐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었다. 며칠 후 나는 집 마당에 작은 돌을 하나 놓았다. 그 위에 손수 쓴 글귀를 새긴 나무패를 올려두었다. 이곳에서 기억은 자란다. 사람들은 그냥 돌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내게는 기념비였다.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여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남긴 자리. 그 위에 첫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제 사상이 사라져도 좋았다. 대신 그 상 위에서 나는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연이와 함께 밥을 짓고 딸과 손자들이 웃으며 식탁에 앉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바랐던 가장 완전한 전통이었다. 삶이란 결국 기억을 나누는 일이고 기억은 사랑 위에 놓여야 오래간다. 나선호. 이제 나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해준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남은 음식들. 내 목소리로 말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 손끝으로 이어온 마음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었다. 나는 지금 그 인생을 아주 따뜻하게 천천히 마무리하고 있었다. 밥상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손끝으로 이어온 기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이름 없는 며느리가 아닌 이름을 남긴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선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은 제가 차린 밥상 위에 첫 숟가락이 되어주세요.